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요즘 바쁘시죠? 소개는 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워낙 유명한 분을 모셔서 제가 늘 그런 생각이었는데 오늘은 하태경 의원 새누리당의 지역구가 어디죠? 예, 저 부산 해운대 기장을입니다. 예. 이 말씀을 드려야 우리 지역 유권자분들이 예. 해운대 기장을에 또 당은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하태경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요즘 뭐 굉장히 바쁘실 텐데 여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대표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제가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사실 제가 진작 모시고 싶었어요. 예. 그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제네바를 갔다 오셨다고요. 예. 그리고 뭐 또 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신 여행기 또 봤는데요. 제네바에서 이번에 열린 회의가 유엔 인권이사회 이렇게 돼 있던데 그거 어떤 회의입니까? 이게 이제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 산하의 인권을 전담하는 기관이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구속력 있는 유엔 차원에서 안보리뿐만 아니라 이거 총회뿐만 아니라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인권 분야에 있어서 최고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회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세계적으로 어떤 인권 문제를 다루는 어떤 최고의 기관이라고 말해도 되죠. 인권 국회죠. 네. 국제 인권 국회. 네. 47개 이사국이 이번에는 참여한 걸로 이렇게 됐던데 맞습니까? 그 가맹국은 유엔 가입국 뭐 한 200개 됩니까 요즘? 정확히 보면 나라가 많아져가지고 그 중에서 이사국만 41개국이고 47개국이고 가맹국은 훨씬 많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22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설치를 결의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설치는 이번이 처음입니까? 조사위원회 설치는 처음입니다. 그럼 그 동안에는 뭡니까 그 영문으로는 되는 고등판무관이라 합니까? 특별보고관. 특별보고관이라 합니까? 이게 이제 번역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국민분들 헷갈리는데요. 원래 그 전에는 고등판무관이라고 번역됐던 거를 하이 커미셔너 for UN Human Rights 이렇게 돼 있어요. 하이 커미셔너의 고등판무관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또 언론에서는 최고 대표. 그러니까 UN 인권이사회의 프레지던트죠. 이제 그를 요즘은 최고 대표라고 또 써서 고등판무관이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누가 이렇게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판무관이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저 대한제국 시절 맞습니다. 그때 사람입니다. 언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사람은 우리로 치면 이제 국회의장이고 그 아래에 이제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 제도가 생겨가지고. 지금 한 10몇 년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있었고 조사위원회는 새로 만들어졌고. 그럼 조사위원회는 이전에 특별보고관보다는 훨씬 그러니까 인원도 많겠고. 그렇습니다. 활동 그러니까 양적 차이가 있고 질적 차이가 있는데 양적 차이는 특별보고관은 그냥 자원봉사자 한 명이고요. 뭐 돈도 없습니다. 출장비나 좀 대주고. 그렇군요. 연구 자료 사는 것도 자기 돈을 해야 되고.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이 3명이고 그 밑에 사무국이 붙습니다. 한 10 내지 20명 사이고. 양적인 차이고 질적인 차이는 특별보고관은 말 그대로 리포트 쓰는 건데 쓰는 거고 조사위원회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 인권 가해자. 를 때려잡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그 고발해라라고 하는 일종의 가해자 조사입니다. 가해자 조사. 특별보고관은 피해자 조사고. 이거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군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설치를 이제 결의했는데요. 진작부터 우리 하의원은 진작부터 그 주장을 해오신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를 2008년부터 제가 이제 북한 인권 운동하면서 보람이 있었던 게 이번이 두 번째인데 유엔 인권 차원에서는 2000년에 처음 제가 제네바 갔습니다. 가서 그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관 제도를 만들어라. 네네. 한 4년 정도 이렇게 캠페인 해가지고 2004년 정도에 만들어졌을 겁니다. 네. 그때 한번 보람이 있었고 그게 이제 한 10년 정도 흘렀거든요. 네네. 그래서 2009년 정도부터 2008, 9년 정도부터 제가 이거는 부족하다. 네. 조사위원회 구성을 해라 해가지고 전 세계의 이제 인권 관련 단체들 그 코얼리션 연대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ICNK인데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인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한 4년 5년 정도 활동을 해서 이번에 또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보람이 있는. 어이고 축하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북한 인권 상황이 뭐 좀 개선이 좀 되고 있습니까? 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변화는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국가 제도적 차원에서는 별 개선이 없고 그 우리 옛날로 치면 민중들의 각성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권 의식이랄지 권리 의식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 유신하고 제도적으로는 막 더 악화됐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이제 밑에서 이제 인권 운동, 민주화 운동의 활동가도 생기고 그리고 국민들의 거기에 대한 권리 의식도 강화된 과정처럼 이제 북한도 제도적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악화되는 면도 있지만 밑에서는 좀 권리 의식이 좀 싹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인권 상황 우리 북한 인권 문제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인권 문제 흔히 이야기하면은 뭐 영장 없이 뭐 체포 구금이 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그 재헌헌법 논의할 때도 보면은 그거를 가지고 뭐 굉장히 그 헌법기초위원들끼리 논쟁을 격렬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 우리의 건국의 참 아버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막 그런 걸 가지고 굉장히 토론을 많이 격렬하게 한 거를 제가 책에서 봤는데 북한에는 그런 것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인권이란 단어도 모릅니다. 주민들은 단어도 모르고 헌법에 인권이란 단어도 없다가 3년 전에 헌법 개정할 때 처음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이제 제일 심각한 게 정치범 수용소인데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 사람을 보면 재판이 없습니다. 재판 없이 수용소 갇힙니까? 예, 수용소 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자고 있다가 밤에 똑똑 두드려서 나와봐, 짐 다 싸, 해가지고 그냥 가족을 바로 수용소에 갖다 놨습니다. 아니 그럼 그런 결정은 누가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우리 지금 국정원이죠. 국가보위부에서 하는데 그래서 뭐 그거를 뭐 영장 우리 그 체포해 갈 때 당신은 뭐 묵비권 행사할 자유가 있으며 변호사를 뭐 이런 이야기는 뭐 전혀 안 해주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변호사 선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재판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적 절차가 그래 이거를 그 UN 차원에서는 영어로 하면 extra judiciary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탈법이죠. 아니 불법 탈법 내지 불법 구금을 하는 카테고리 굉장히 심각한 인권 침해로 들어가 있고 또 그 안에서는 예를 들어 인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the right to food 음식권 이제 굶어 죽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뭐 밥도 제대로 안 주고 그리고 거기서 뭐 고문 그러면 아니 그 우리가 흔히 뭐 70대나 우리 남한에 70대나 뭐 제가 젊었을 때 경험했던 그런 이제 독재치야 뭐 우리나라를 보면 72년부터 87년까지 15년 동안 이제 말하자면은 박정희 전두환 유신 체제와 전두환 시절이 흔히 이제 민주주의가 단절됐던 시기로 이야기를 하고 그때 뭐 인권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다. 또 뭐 카터 당시 미국 정부에서 상당히 그 인권 개선하라고 압력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저도 또 그 덕도 좀 봤습니다만 그때하고 비교를 흔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참 부끄럽기도 한데 제가 솔직히 북한 인권 운동하는 목표는 유신 정도만 가는 겁니다. 유신 지금 북한의 인권 상황이 우리나라 유신 정도만 가더라도 굉장한 혁명적인 진전입니다.
그렇겠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그 시절에 저도 뭐 여러 번 구속되고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재판을 다 받았거든요. 재판 받기 전에 뭐 조사할 때 좀 뭐 두들겨 맞았지만 그렇죠. 기간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유신이나 전두환 때 보면 이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인권 탄압인데 네네. 이건 국민들 전체에 대한 인권 탄압입니다. 예를 들어 이동의 자유가 없거든요. 예.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뭐 이동하려 그러면 경찰서에서 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아니 여행을 할 때 여행 자유가 없습니다. 예. 이사를 그것도 마찬가지고 뭐 친구 만나러 뭐 우리 친척 결혼식, 형제 결혼식이 있으면 그냥 버스 타고 뭐 차 타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경찰서에 신고하고 허가증 받고 허가증 안 내주면 못 가고. 진짜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는 좀 차이가 있는데 이제 옛날에는 뇌물이 안 통했는데 요즘은 뇌물이 통합니다. 뇌물이 조금 이렇게 하면 그게 어느 정도 허용이 된다. 이거 정말 그 심각한 상황이군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박정희 독재하고 지금 김정일 김정은 독재는 같은 급으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박정희 독재는 우리가 이제 제가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이제 권위주의, 오토리테리언 독재, 이건 정치적 반대자에만 해당하는 독재고 저쪽은 토탈리테리언이라고 국민들 전체에 대한 전체주의 독재고.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그런 점에서 사실 뭐랄까요, 좀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성을 때로 느끼는데요. 그래도 그 당시에 언론도 있었고 그렇죠. 뭐 또 국회라든지 해서 막 떠들기도 했고 그렇죠. 또 사법부에서 또 재판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뭐 뭔가 그래도 법률에 의해서 재판 투쟁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사실 그때 뭐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심한 그 욕을 하고 비판을 했는데도 그렇죠. 뭐 제가 뭐 징역 1년 2년씩 주로 살았지 뭐 한 10년 뭐 무기징역 이렇게 살지를 않았고 또 뭐 수용소로 가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죠. 또 징역살이 할 때 밥도 잘 먹고 그래서 참 북한에서 저도 감옥 들어가서 살쪘는데 상상도 할 수 없는 북한에서는 정말 정치범 수용소라기보다는 그냥 뭐 정치범의 범위도 굉장히 넓습니다.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 막걸리 보안법이랑 그랬으니까 뭐 김일성 만세하면 근데 거기서는 뭐 김일성 만세가 아니라 김일성을 뭐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노동신문에 이제 김일성 사진이 있는데 애가 잘 모르고 뭐 화장실 종이를 썼다든지 그럼 가는 겁니다. 그게 제1의 정치범 수령 모독죄. 그래서 이 말씀만 드리면은 북한에서 왜 데모가 안 나냐. 제가 볼 때 가장 큰 이유가 연좌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예를 들어 김일성 사진을 훼손했다. 본인뿐만 아니라 자식들, 부모들, 3대를 다 수용소에 넣으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 데모 선배님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내 혼자 다치는 건 괜찮은데 내 부모 형제가 다 감옥 간다 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유신 때 반독재 투쟁하고 뭐 민주화운동 할 때 제일 괴로운 게 그거였어요. 부모님들이 뭐 힘들어하거나 부모님들이 뭐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면 그게 제일 어렵고 그 때문에 뭐 고민하게 되고 또 뭐 하려다가 안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야 뭐 경찰들이 한번 찾아오는 정도인데 집에 그렇지 부모님들에 대한 뭐 어떤 어려움이라 해도 그건 상당히 심리적인 이런 거라 자식 걱정이라든지 아니면 또 주변의 눈총이라든지 이런 정도지 사실 그게 뭐 실제적인 그런 생활상의 뭐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저희 아버님도 뭐 직장 생활도 계속 하시고 했으니까 여동생이나 다들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게 요즘 사실은 제가 긴급조치 구호 그게 이번에 대법원에서 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서 제가 이제 재심 청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또 뭐 국가 상대로 배상
저 소송 민사 소송을 하려니까 이제 가족들도 다 하라고 그러더라고. 가족들도 원고라고. 가족들도 그새 피해를 상당히 여러 가지 피해를 받았으니까 저로 인한 거지만. 그래서 그 이제 뭐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그 말씀도 이제 북한이 나중에 좀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인권 침해가 북한 헌법 기준으로 볼 때도 우리 긴급조치다 위원이 됐듯이 다 위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판결이나.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나중에 통일된 이후라든지 이럴 때는 현재의 북한의 인권 문제 그 가해자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죠? 그렇습니다. 보위부가 주로 가해자라고. 그렇죠. 보위부랑 뭐 우리로 치면 경찰, 국정원 이렇습니다. 그 직접적인 가해자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정권의 이제 권력 어떤 상층 핵심들이 그 뒤에 버티고 있는 존재들인데 그들의 범죄 행위를 일일이 다 기록한다는 것도 그거 참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한숨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독 같은 경우는 동독은 그 서독에 그 동독 인권 기록 보존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서독 검찰청에서 다 이제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동독이 자원에서 서독 협수통일 됐지 않습니까? 평화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사면을 많이 해줬습니다. 문제를 삼지 않은 거죠. 화합을 위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북한이 동독처럼 옛날 뭐 신라가 고려에 투항하듯이 그래서 뭐 우리한테 정말 우리는 국민들 책임질 능력도 없고 뭐 자세도 없고 자원도 없고 대한민국이 맡아달라. 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정상 참작이나 할 수 있겠지만 그래 하겠습니까, 제 북한이? 그거야 더 와서 없긴 하지만.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이라크는 다 리비아나 뭐 이런처럼 내부의 반란으로 혁명 정권이 생기면 상당히 좀 참혹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뭐 어떤 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또 어떤 뭔가 복수 비슷한 이런 것도 있고 되면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가장 우려되는 거는 민간인들이 그 정권에 봉사한 공무원들에 대한 집단 린치 테러 이런 게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원한 보복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가 막 개입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요. 그래서 그렇든 저렇든 그 모든 것들을 대비해서라도 가능하면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기록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둬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북한의 상황이 급변했을 때 인권 상황을 누가 담당할 거냐 관할권 문제가 있는데 이게 만약 우리로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이 주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바람직한 거는 반인륜 범죄, 반인도 범죄이기 때문에 국제 기구에서 하는 게 공정하고 중립적일 것이다. 우리 민족이 직접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감정이 섞일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다른 범죄는 몰라도 인권과 관련한 어떤 정치적인 뭐 이 호나 이런 걸로 갖고 이게 다루어지면은 또 뭐 복수에 또 그렇죠. 역복수라든지 이런 게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번에 유엔 인권 조사위원회가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미래를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구다. 그래서 이게 객관적으로 그렇죠. 그쪽에서 조사를 해서 그걸 누적해 간다면 나중에도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형사 재판을 누군가를 해야 될 때.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북한의 최고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을 재판을 해야 될 때 이거를 북한 내의 재판소라든지 대한민국 재판소보다는 이게 국제 형사 재판소 같은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서 개입할 수 있는 지금 기반을 지금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북한 인권의 문제 어떤 이 심각한 상황을 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이제 김정은의 스타일인데요.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은 김정일 자기 아버지에 비해서 국제 여론에 관심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난 미사일 발사할 때도 기자들 다 부른다든지 요즘은 제가 볼 때 네이버 자기 기사 검색해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그 김일성 김정일 동상 언론에 이게
공격할 수 있다고 나니까 그 다음 날 바로 1호 전투태세 해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민감하게 동상 보호 훈련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서 뭐 삐라 뿌린다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 막 공격하겠다고 하고 또 얼마 전에는 저 우파 단체에서 김일성 김정일 화영식 하니까 그날 오후에 바로 그 사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빨리 대응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런 걸 볼 때 국제 여론에 좀 민감하고 그래서 유엔 같은 데서 이런 특히 인권 문제로 압박을 하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이 유엔에서도 뭐 전혀 다루지 않았던 건 아닌데 지금까지의 그런 어떤 구체적인 뭐 노력이나 이런 것들은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효과를 조금은 있습니다. 아주 크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헌법을 바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권을 넣어서 헌법을 바꿨고 그다음에 북한이 유엔에 5년인가 4년마다 아버지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인권 상황을 보고 전혀 안 하다가요. 유엔에서 자꾸 결의 안 나오니까 인권 결의 안 나오니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거의 보고가 많지만 보고를 하고 또 이제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아하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저도 이 흔히 그런 우리의 북한 인권 운동, 우리 남한의 시민 사회가 하든지 아니면 또는 국제적으로 하든지 이런 북한 인권 운동에 대해서 뭐 효과가 없을 거라는 얘기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조금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있습니다. 이거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예를 들어 탈북자들 그 전에는 잡아가면요 바로 총살하는 경우도 있었고 정치범 수용소에 가뒀는데 이제는 총살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 우리로 치면은 경찰 유치장에 좀 가두고 임시 유치장 같은 데 좀 가두지 수용소에 잘 안 갑니다. 몇 달 정도 살고 그죠? 그러니까 나오니까 사람들이 좀 훨씬 인권적으로 보호를 받는 거죠. 그게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탈북할 때 죽는다고 생각하면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조금 고생한다 하면은 또 할 수 있는 사람도 많고. 저는 뭐 제 경험으로도 그 70대 우리 한국 남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그 미국 정부나 국제적인 어떤 압력 시민 단체들의 그 여러 가지 그 개입 이런 것들이 저는 그걸 느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그 덕을 봤어요. 신경을 썼죠 그때. 물론 뭐 이제 북한은 뭐 남한은 또 개방 경제라서 그런 것이 더 많이 신경 써야 될 처지고 북한은 좀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건 지금까지 북한 인권 운동 또 국제적인 그 노력이 뭔가 전혀 영향을 안 미친 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금은 놀라운 게 북한 주민들이 경찰은 막 대듭니다. 경찰한테는 공권력한테 대들고 있습니다. 이거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또 인권 의식이랄까 이런 것도 좀 높아지고 있고.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이야기를 이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갔어요. 그 유엔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이게 당장 활동을 뭐 북한에서 그렇다고 뭐 조사하라고 문을 열어서 들어오세요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북한이 안 받을 겁니다. 안 받을 거고 안 받을 경우에는 이제 주로 한국에서 탈북자들이 한 25,000명이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하게 될 거고요. 중국이나 뭐 동남아 탈북자들이 가는 나라들 방문해 조사를 하게 될 텐데 이제 그렇더라도 보고서 작성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시리아 정부가 입국 허용을 안 해서 시리아 난민들이 지금 한 20만인가 이 주변 국가에 흩어져 있습니다. 거기 가서 주로 조사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북한의 그런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조사가 주목적이고 다른 조사는 이미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권 관련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되었다가 이제 감금되었던 사람들이 한국만 하더라도 20명 이상 있는 것 같습니다. 감금되어 나온 사람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 경비선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실상을 알기 때문에 이 정도 크로스 체크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유죄를 입증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권조사위원회가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중국도 조금 뭐 말하자면은 이런 조사에 협조를 할까요? 그게 지금 제일 큰 이제 관심 포인트입니다. 예. 만약에 중국이 이 위원들의 입국을 허용을 한다 그러면은 네. 북한에 굉장히 큰 압박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조사도 실제로 중국 만주나 이런 쪽에 가서 조사를 하면 훨씬 더 많이 조사가 되지는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첫 번째는 중국이 조사위원들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입국을 허용할 때 북경에 가서 이제 중국 정부 입장만을 듣고 말 것인지, 이제 탈북자들이 많이 좀 있는 국경 연선에 가서 이제 포기할지, 이것도 좀 관심사항이고,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아예 협조를 안 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협조를 하더라도 중국이 정부의 입장만 정치하는 그런 식으로 아마 하지 않을까. 그래서 국경까지 데려가서 보여준다 이러면은 상당히 김정은이 나가라 이런 식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거의 뭐 중국이 북한 이제 내버렸다는 신호가 될 수 있으니까 일본가 삼을 거다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중국 사람들도 특유의 또 만만디로 이렇게 그렇죠. 길게 할 테니까 당장 뭐 이렇게 또 잘 안 하고 그러겠죠. 그래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활동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98년부터 했거든요. 네. 그럼 제가 한국민주화운동하고 서민하고 다르긴 하지만 이거 북한 문제는 1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럼 뭐 굉장히 말하자면 이제 오래 해오시고 이 전문가신데 국회에 들어갔으면 어떻습니까? 이 어떤 전문성을 살려서 국회에서 활동하시는 거하고 이렇게 잘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아무래도 이번에 그 조사위원회 구성할 때도 제가 사실 대통령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지지해야 됩니다. 처음에 외교부는 적극적 지지가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 외교부는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북한하고 만나서 얼굴 보고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저쪽을 불편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것에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그건 통일부가 그래야지. 외교부도 그렇습니다. 외교부도 육자회담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제가 이제 여당 의원으로 있으니까 제가 외교부 계속 압박을 하고 또 대통령님 통해서 또 이제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한국이 적극적 지지 입장을 가지지 않으면은 미국이나 주변 국가들도 이 애매한 입장을 취합니다. 미국은 특히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입장이 뭐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으면은 조사위원회 연기됐거나 어려웠을 수도 있다 저는 합니다만. 채널이다. 제가 이 원다운 민주당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북한 인권법도 자꾸 삐라 지원법이라고 반대합니다 민주당이. 북한 인권법. 네네. 북한 인권법. 근데 삐라란 말이 인권법 안에 한 마디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좀 본질을 좀 바꿔가지고 외국이라는 표현 안 쓰겠습니다. 본질을 바꿔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는 식으로 하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너무 정치적인 말씀이라 제가 좀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운동으로서 북한 인권운동가로서 15년 동안 활동을 하시다가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느끼는 어떤 소감이랄지 이런 거를 조금 더 말씀 듣고 대충 시간이 이제 지금 이제 한 1, 2분 남았는데요. 마무리 말씀. 제가 이제 시민운동 하다가 이제 국회로 들어갈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민운동은 문제 제기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 이제 국회에 들어가면 제가 문제 해결사로서 뭘 해보겠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케이스가 이번에 조사위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운동 할 때는 사실 뭐 이게 외교부에서 소관이거든요. 외교부 소관이에요. 장관이나 차관 만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시민운동가로서야 그 뭐 고위 관료를 만나기 어렵죠. 만난다고 하더라도 제가 뭐 제 이야기를 존중하지도 않고 시민운동가로서. 근데 지금 집권당원으로 있다 보니까 뭐 장차관한테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입장이 뭔지 듣고 그리고 또 현지에 그 제네바에 있는 우리 한국
대사관 대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그 입장이 뭔지 제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통과될 건지 안 될 건지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낼 수 있었다. 그래서 확실히 그 어쨌든 뭐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으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또 국회를 가보니까 북한 인권에 대해서 다 여당은 새누리당은 동일합니다만 저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척하는 역할을 또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자기 전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모르기도 하고요. 이거 저는 계속 이걸 봐왔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뭘 해야 됩니다. 이번에 요거 조사위원회 지지 결의안 해가지고 한 거의 100명에 가까운 의원님들 서명을 받았습니다. 다 동의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저같이 적극적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관심을 받게 되고 그래서 국회에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는 좀 들어오기 잘한 것 같다는 저는 사실 그 지난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민주당 지금 현재는 아직 당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 같은 분은 민주당에서 영입했더라면 아마 정권이 그쪽으로 넘어갔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